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 당신이 보내주신 비트겐슈타인과 공감 피로 해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누군가를 막 돕거나 위로하다가 오히려 내가 그냥 완전히 지쳐버리는 경험, 이른바 공감 피로.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의외의 인물이죠. 루트비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는 점이 전 이게 정말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 보면서 공감 피로가 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지, 그 근본 원인을 비트겐슈타인 시각어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독특한 개념들 있잖아요. 뭐 언어 게임, 삶의 양식, 표현과 기준 이런 걸 써서 실제로 우리가 써먹을 해법은 없을까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네, 마치 꽉 막힌 문제 푸는 새로운 열쇠 찾는 느낌인데요. 같이 열어볼까요? 네, 그렇죠. 비트겐슈타인이 직접 공감 피로 이런 용어를 쓴 건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그 철학, 특히 이제 언어랑 삶의 방식에 대한 그 통찰이 이 현대적인 고민, 이걸 이해하고 또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는데 이게 놀랍도록 유용하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자료가 또 친절하게 내용을 대칭, 모듈, 순서 이렇게 세 단계로 딱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단계, 대칭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공감하다 지치면 의뢰, 내가 부족해서 그래. 저 사람 마음을 더 깊이 몰라줘서 이렇게 자책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해결책도 막 더 공감 능력을 키워야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네, 그게 아주 흔한 생각의 흐름이죠. 근데 이 자료는 비트겐슈타인의 안경, 이걸 딱 쓰고 보면 문제가 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 피로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 마음 읽는 무슨 독심술 능력 부족, 이게 아니라요. 어쩌면 우리가 서로 쓰는 말의 규칙, 그러니까 언어 게임, 이게 꼬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돕는다, 이해한다, 괜찮아 이런 평범한 말들 있잖아요. 이걸 서로 다른 설명서를 보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 고통을 내 마음속 그림으로 막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려고 애쓰다가 그 과정에서 길고 그냥 에너지만 쭉 빠진다는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내 안에 어떤 능력 부족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소통 방식, 그 사용하는 말의 규칙이 엉킨 데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문제 해결책을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찾게 만들어서 그래요. 더 깊은 공감을 위해 내 속을 막 파고드는 대신에 우리가 실제로 말을 사용하는 방식, 유스하고 그 규칙, 룰로 주의를 돌리자 이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돕는다고 말할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뜻하는 건지 그 말의 문법, 이걸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표현이 있잖아요. 뭐 울음이나 한숨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운 공적인 기준에 따라 반응하고 서로를 인정, 어크놀리지먼트하는 행위,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내가 뭘 잘못했지, 여기서 우리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지,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네요. 그럼 그 구체적인 개념들, 이걸 좀 더 들여다보는 모듈 단계로 가볼까요? 첫 번째로 사적 언어의 유혹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내 마음속 그림으로 번역하려는 시도, 이거랑 관련 있어 보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감정을 내 머릿속에서만 통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느낌? 아니면 이미지로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해야만, 그래야만 진짜 이해하는 거라고 믿는 경향이죠. 뭐랄까, 상대방 마음을 내 마음속에 그냥 다운로드하려는 시도, 그런 거랑 비슷한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이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끝없는 추측과 오해로 이어진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감정의 의미라는 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들, 얼굴 표정, 눈물, 특정 행동 같은 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으로 학습된 반응 규칙들, 예를 들면 넘어진 아이 보면 일으켜주는 것 같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즉, 감정은 혼자 간직하는 비밀 코드가 아니라 우리 함께 쓰는 공용어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걸 잊고 나만의 해석에 빠지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표현과 보고를 구분하는 것도 이게 비슷한 맥락에서 중요해 보이네요. 나 아파. 이 말이 분명 사실 전달, 보고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네, 아주 실용적인 구분입니다. 나 아파라는 말이 내 몸 특정 부위의 통증 수치가 얼마다, 뭐 이런 객관적인 사실 보고일 수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 그 말은 아픔 그 자체를 드러내는 표현, expression, 그러니까 아야 하는 신음소리랑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신음소리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진짜인지 막 분석하기보다 즉각적으로 걱정하고 도우려는 반응을 보이잖아요. 아, 그쵸. 마찬가지로 나 아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진위 여부를 따지거나 분석하려 들기보다는 그 표현된 고통에 먼저 반응하는 것. 예를 들면 어디가 불편해?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요. 이게 공감의 시작일 수 있고 또 이게 불필요한 분석으로 인한 피로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뭐랄까 분석가가 되려 하지 말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분석 대신 반응이라. 와, 이거 확 와닿는데요. 그럼 기준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개념은 이걸 어떻게 더 구체화해 주나요? 이게 피로를 줄이는 핵심 열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들다 혹은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요. 사실 그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봐서가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말, 주변 상황 같은 공적인 기준들. 이걸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1, 눈물을 흘리고 기준 2, 밥을 잘 못 먹고 기준 3, 잠을 못 잔다고 말하면 우리는 이 기준들을 모아서 아, 저 사람 힘들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상태를 힘든 상태라고 부를지 또는 무엇을 도움이라고 부를지 이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막 모호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정도면 힘든 건가? 내가 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 걸까? 뭐 이렇게 끝없이 의심하고 추측하게 됩니다. 바로 이 추측의 노동, 이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만들고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골의 기준이 명확해야 혼란이 없는 것처럼요. 아, 기준이 없으면 그냥 계속 심판만 보다가 지치는 거군요. 자료에서 위로하기, 해결책 찾기, 함께 있기, 이게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이라고 했는데 이걸 섞어 쓰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이제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각의 게임은 목표도 다르고 쓰는 말이나 도구도 다르고 성공 실패 기준도 다릅니다. 위로 게임은 감정적인 연결, 지지 이게 목표고 주로 듣기나 공감 표현 이걸 쓰죠. 문제 해결 게임은 상황 분석하고 대안 제시가 목표니까 논리적인 질문이나 조언을 주로 사용하고요. 근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계속 해결책만 들이미는 건 뭐랄까 체스판에서 상대방한테 계속 축구공을 차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 비유가 확 오네요. 네, 규칙이 완전 다른 거죠. 당연히 둘 다 답답하고 지치고 관계는 엉망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합의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잠깐 문제 해결 모자는 벗어두고 30분만 위로 모자 쓰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딱 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요적각 위버지스틀리해 달스텔롱이라는 이건 좀 어려운 말도 나오던데 이건 지금 이야기한 게임 규칙 명확히 하기 이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개요적 파악이라는 건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한 철학의 역할인데요. 뭐 복잡한 세상을 설명하는 거창한 이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말을 쓰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혼란이랑 얽힘, 이걸 그냥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 자체에 철학의 어떤 치유적인 힘이 있다고 본 겁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를 풀어서 가지런히 쫙 펼쳐 보여주는 것처럼요. 아, 실타래 풀기. 공감 필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돕다, 이해하다, 위로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떤 규칙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혼란이 생기는지를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여기서 길을 잃었구나 하고 딱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개념으로 확실성의 바닥 이게 있네요. 이건 또 뭔가요? 저기 문을 지탱하는 경첩 같은 건가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네, 우리 소통이 가능하려면요. 마치 문이 경첩에 달려 있어야 열리듯이 굳이 의심하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믿음의 토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 앞에 사람은 나를 속이려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힘들다고 말할 때는 정말 그런 의미일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신뢰 같은 것들이죠. 이런 바닥 수준의 확신, 힌지 설티니티가 없으면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하고 증거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진짜 아픈 거 맞아? 증명해봐. 뭐 이런 식이죠. 어우, 상상만 해도 피곤한데요. 그렇죠. 이런 끊임없는 의심은 상호작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아주 극심한 피로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바닥 확신은 일단 주어진 걸로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절대적 진리는 아니겠지만 소통이라는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기본적인 세팅값 같은 거죠. 와, 개념들을 쭉 들어보니까 왜 우리가 공감하다 지치는지 그 메커니즘이 훨씬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감정 소모가 아니라 규칙 없는 게임을 하려 했기 때문이군요. 그럼 이제 이걸 실생활에 적용할 차례네요. 자료에서 제시한 8단계 실천 로드맵, 이걸 따라가 보죠. 네, 이제 구체적인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게임 식별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려는 게 정확히 뭐죠?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위로 게임인가, 해결책 찾기 게임인가, 아니면 그냥 정보 전달 게임인가. 만약에 막 섞여 있다면 좋아요. 지금부터 15분은 딱 위로 게임만 합시다. 이렇게 일단 하나의 게임으로 목표를 좁히는 게 중요해요. 네. 2단계, 문법 명료화, 규칙 말하기. 추상적인 약속 대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규칙을 정하는 거네요. 제가 돕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해드리면 될까요? 뭐 같이 전화해주기, 자료 찾아주기, 아니면 그냥 옆에 있기. 이렇게 묻고 합의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합의를 오늘의 미션 1. 이야기 20분 듣기 2. 병원 예약 1건 돕기 이렇게 짧게 만드는 겁니다. 기대치가 명확해지니까 훨씬 덜 지치겠죠? 네. 3단계, 표현에 대한 적합한 반응. 상대방 마음속을 막 읽으려고 애쓰는 대신에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 말, 표정, 행동에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표현 반영.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따뜻한 차 한 잔인가요? 아니면 병원 정보 검색인가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볼까요? 이런 식으로 끝없는 해석 대신에 구체적인 행동 선택지로 대화를 전환시키는 거죠. 상대방도 뭘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해지고요. 좋습니다. 4단계, 기준 세우기, 공적 표지 만들기. 좀 나아졌어. 이런 애매한 질문 말고요.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정하는 거죠.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기준은 혼자서 식사를 챙겨 먹기 시작했을 때로 정하면 어떨까요? 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산책을 나갔을 때를 진전으로 봅시다. 이렇게요. 기준이 구체적이고 또 관찰 가능할수록 정말 괜찮아지는 건가 하는 그 추측성 피로, 이게 확 줄어듭니다. 네. 5단계, 말의 절약. 침묵과 요약 활용. 때로는 너무 많은 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과도한 설명, 조언, 해석 이런 걸 줄이는 거죠. 대신 간단한 응답 규칙을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듣는다, 들은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확인한다. 아, C라는 말씀이시군요. 다음 질문이나 제안을 한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이 패턴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부연 설명이나 감정적인 곁가지에 휘둘리지 않고 대화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6단계, 바닥 확신 설정하기. 이건 관계 초기에 미리 이야기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이 힘들다고 할 때 일단 그 말을 믿고 반응할게요. 뭐 증거를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엔 미리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진행할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신뢰의 틀을 떡 짜두면 서로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에너지를 빼는 그 진실 게임의 함정,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7단계, 역할과 한계의 문장 만들기. 내가 어디까지 도울 수 있고 어디부터는 좀 어려운지 이걸 명확히 하는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동안 당신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심리 상담 같은 전문적인 도움은 A기관에 연결해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할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뭐랄까, 슈퍼맨이 되려다가 번아웃 되는 걸 막는 거죠. 마지막 8단계, 개요작 정리, 마무리 1분 활용. 대화나 만남이 끝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고 또 어떤 합의를 했는지 짧게 요약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한 돕는다는 병원 동행을 의미했고 진전의 기준은 약 복용 시작으로 확인했죠. 다음번엔 해결책 찾기 게임은 잠시 멈추고 함께 산책하기 게임을 30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지도를 계속 업데이트하면 다음번 만남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자, 정말 실용적인 8가지 도구까지 살펴봤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네, 비트겐슈타인을 통해 본 공감 피로 해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치는 건 상대방 마음을 못 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규칙과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해결책은 더 깊은 내면 탐구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방식, 즉 언어 사용 그 자체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알고 그 규칙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표현의 기준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 이렇게 하면 공감은 더 이상 우리를 소진시키는 미스터리풀이가 아니라 함께 규칙을 만들어가는 명료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와, 공감을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로 보게 되니 훨씬 다루기 쉬운 문제처럼 느껴지네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기분이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파악하기 어려운 상대의 속마음 대신에요. 우리가 함께 보고 이야기하고 합의할 수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 규칙.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공감의 과정에서 길을 잃고 소진되는 대신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공감 피로가 이렇게 불분명한 게임 규칙 때문에 생긴다면 혹시 당신의 삶 속 다른 영역, 직장 동료와의 협업,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관계, 심지어 온라인 토론 같은 곳에서도 말로 드러나지 않는 서로 다른 규칙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 소모를 겪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 사실은 어떤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 게임에 숨겨진 규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당신의 소통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